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 정현숙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은 힘든 경험을 했지만 연락을 자주 하고 사진도 나누고 말씀도 받고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고요. 가족이 멀리 있지만 마음과 믿음 안에는 같이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덜란드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다 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가면은 뭐 20몇 살, 28살, 27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집에 살고 엄마 아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린 나이에서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스킬을 배우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엄마들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치,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네덜란드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국 엄마의 근성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었겠어요? 온전히 버렸겠어요? 온전히 버리기가 쉽지 않죠. 네덜란드 엄마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소리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지에 대한 기대치, 그 열망이 아주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네덜란드식으로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4살 때 잠수하는 수영 레슨을 배우게 됐어요. 직접 했어요? 네, 4살. 네. 기억이 나요? 네, 어릴 때여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날 법도 한데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계속 남더라고요. 네. 잠수한 게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수영을 거의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 잠수할 때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내리잖아요. 4살 아이예요. 뛰어내릴 때 이렇게 그 첫 번째 물속에 한 1m 안 돼서 구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더 잠수를 해서 깊은 곳에 구멍을 통과를 해서 나오는 그게 잠수 수영 레슨이에요. 그런데 호흡을 우리가 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첫 번째 구멍을 어떻게 통과를 하는데 두 번째 깊은 구멍에는 들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숨을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뽀로로록 막 나오죠, 물 밖으로. 그런데 물 밖에 누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선생님 왜 물 밖에 저렇게 서 있지 했지 뭘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뭘 들고 있나 봤더니 긴 장대 끝에 이렇게 갈고리 같이 걸려 있는 거를 선생님이 들고 있더라고요. 저를 왜 들고 있지? 했죠. 아이가 물 밖으로 딱 나오죠. 갈고리로 애의 목을 딱 걸어요. 그 자리에서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어땠는지 그때. 아니, 너무 생생하게 진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요만한 그 거리예요. 네.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위에 구멍이 하나 있고 아래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위에 구멍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가겠는데 요 아래 구멍은 진짜 4살이었잖아요.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깊어요. 한 2m 3m? 정도, 2, 3m. 아, 진짜 2m나? 진짜 4살짜리가? 네. 어. 근데 저희는 이제 물안경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네네. 아예.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제 숨을 참다가 딱 그 앞에서 한계가 와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뽀로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진짜 선생님께서 이런 갈고리로 제 목을 이렇게 탁 거시고 네, 해서 쓱 이렇게 내리세요, 저를. 밀어요, 안으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뽀로로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그 물속으로 아예 그냥 그렇죠. 강제로. 네. 또 막 전 막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차분하게 저를 이렇게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너무 아닌가요? 심하죠. 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공포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할 것 같잖아요. 애들이 해내요. 저희 딸도 네, 저도
이제 결국엔- 성공을 하고 확실히 그걸 성공한 후에 되게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이게 또 갈고리로 이렇게 막 목을 하는 게 기쁜 그런 아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아, 나 꼭 그냥 해버려야겠다. 그냥 독하게 마음을 맞아. 먹고 이걸로 이렇게 막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눈 뜨고 빨리빨리 그냥 참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독하게 그냥 하게 돼요. 지금 물 안 무서워요?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희는 물안경을 안 써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들 한국에서 아, 물안경을 물안경을 쓰지? 쓰긴 그냥 아. 눈 뜨고 수영하면 네. 되지 않나? 바다에서도? 네, 네,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그냥.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왜 이런 수영을 가르치는가를 아셔야 돼요. 네덜란드는 물과의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물속에 잠겨서 굉장히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수영을 잘하는 것과 살아남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네덜란드 이 수영은 뭐냐? 살아남기 수영을 가르쳐요. 기초 가장 작은 수영 레슨도 뭐 자유형, 평형 이게 아니고요. 옷을 입혀요. 가장 기본 수영은 여름 반팔, 반바지, 샌들을 신겨서 수영을 해요. 왜?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옷을 다 벗고 빠지나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당하잖아요. 평상복을 입고 그냥 그렇게 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네, 테스트를 합니다. 장화까지 신었어요. 장화까지 신고? 무거운 장화.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물에서 한 얼마나 5분 동안 버티는지. 버티는 수영을 계속 했어요. 생존. 그렇죠. 일단 생존이. 바로 살아남기 수영, 생존 수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또 하나, 제가 한 네덜란드 유학 가서 3년쯤 됐어요. 우리 큰아이가 빨리 적응을 했나 봐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날 저에게 면담을 하더니 이렇게 큰아이 월반 해도 되겠대요. 저는 너무 잘 됐다 생각했죠. 왜? 한 학년을 통째로 건너뛴 데다가 애가 한 살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좋다고 월반 시켜달라고. 막 자랑스럽게 월반 시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학년에 저희 아이가 3학년에서 4학년 건너뛰고 5학년을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 학년을 통째로 안 배우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엄마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 열심,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나중에 다행히 2학기 되니까 조금 적응을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서 제가 네덜란드 부모들이 서서히 가는 교육, 막 서두르지 않고 앞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도 월반 해도 된다고 나중에 그런 추천을 받았는데 큰애한테 어때요? 경험을 했잖아요. 둘째는 안 시켰죠. 안 시켰던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둘째. 친구들이랑도 그대로 그냥 유지된 관계로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열성으로 하려고 했겠죠. 뭐 엄청난 자랑거리잖아요. 네, 네. 우리 애가 특출나서 월반을 한다. 그렇죠. 근데 첫째 분이 그 월반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후회를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학년 친구를 못 만나잖아요. 혼합반다 만날 수는 있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약간 멀어지잖아요. 다른 학년으로 가니까.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엄마의 자랑보다는 네. 자식이 어떻게 아이의 성장하는지. 친구 관계라든가 아이가 그 시기에 천천히 배우는 거. 그 한 살이 뭐가 빨리 배워서 중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부모가 무슨 아이가 월반했다고 자랑하는 게 뭐 대수냐 이거지. 진짜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네, 네. 진짜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요즘 저희 사회랑은 진짜 많이 반대가 되는 것 많이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의 꿈이 없는 사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찾아오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갈 뿐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놀란 게 제가 스스로 하는 교육에 대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가 두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조금 걸려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이 둘째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할래요? 말씀해보세요. 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항상 노는 거를 중학교 때도 좋아했고 애들이랑 어울리는 걸 또 좋아했고 해서 좀 뭐 하면 안 되는 또 이제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지금은 후회되지만 네.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애들이 막 종이를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따라했죠. 근데 먹는 그걸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 침으로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 넣어서? 네, 종이를 입에 넣어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뒤로 돌 때, 선생님이 뒤로 돌 때 벽에다 이거 던지는 거예요. 계신데?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계신데 그 네. 앞에다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글 이제 쓰고 있을 때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 그래서 저도 던졌는데 던지는 순간 이제 교수님이 딱 뒤로 돈 선생님 거죠. 뒤에서. 눈이 딱 선생님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이제 어. 돈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장님한테 따라가서 이제 벌칙을 받았는데 그 벌칙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 중고등학교 시간표가 조금 달라요. 꽉 채워져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월요일 날은 뭐 10시부터 3시,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은 뭐 9시부터 뭐 한 2시 이렇게 해서 좀 달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이렇게 네, 어떻게 있잖아요. 보면 대학교, 한국의 대학교랑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제가 받은 가장 심한 벌칙이 꽉 찬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학교에 무조건 수업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그게 벌칙을 가장 심한 벌칙이에요? 저한테 벌칙 가장 중 심한 하나예요. 벌칙. 한국 친구들이 당연하게 받고 있는 당연하게 그렇죠. 받고 벌칙? 있는 네. 것을. 네. 수업이 없어도 아침 수업이 없을 때는 일찍 아침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대기해서 뭐 아무거나 하고 수업이 일찍 끝날 때도 끝까지 6시까지 있어서 그냥 뭐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하고 너무나도 여기선 당연한 건데 거기서는 가장 심한 벌칙으로 이제 저는 그때 근데 이 받은 벌칙을 거였죠. 얘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저 형도 받았더라고요. 형은 또 지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 여기 옆에 있지만 저희 아이들 둘이가 아빠는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공부하러 갔으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큰애는 날마다 영화만 봐요. 미국 영화. 늘 미국 영화 보고 또 시간 나면 기타 쳐요. 날마다 기타 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얘는 게임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의 게임 프로급으로 게임만 해요. 게임 안 하고 어디 갔나? 그럼 또 테니스 하러 가요. 도대체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방에 들어가서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말하면 쉿, 엄마 조용히 하라고 늘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좀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지금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노는 걸 당연히 좋아했죠. 근데 이제 말했듯이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거를 저도 알아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네.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기도 맞았고 노는 것도 좋아했고 뭐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스스로 어떻게 발견했냐면 시험을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때. 시험을 보고 결과를 보면 항상 너 또 뭐 C네, 너 또 뭐 F네, 약간 이렇게 낮은 점수,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너 또 이거네, 이렇게 또 반 앞에서 선생님들이 그 반 앞에서 그냥 읽어요. 뭐 너 이번에 10점이네, 뭐 또 이러네, 너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또 사춘기 기간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해서 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또 유급당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직접 또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이제 계획을 좀 하면서 스스로 이제 발견을 했죠. 조금씩 공부를 그 사이사이에 하는 거. 그 네덜란드 생활하고 한국 생활하고 같이 해봤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왔는데 저는 진짜 거기서 놀고만 왔었거든요. 진짜 뛰어만 놀고 그냥 항상 노는 게 제 삶이었어요. 9년 동안. 근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이 막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만 네, 해도 네, 뭐 막 다들- 하루가 빡빡하니까. 네. 그게 정말 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적인 면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너무 이제 네덜란드랑 다르니까 그게 좀 많이 다르구나 싶었죠. 처음에.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다르네요. 예, 아들이 이제 자기 너무 공부 안 하는 아이처럼 취급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하는데 아무튼 엄마 눈에 봤을 때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애들에 비하면 너무 공부를 안 한 것으로 보였고 아들들 나중에 이야기는 엄마가 안 볼 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조절을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가 국적이 한국 국적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국적이 아니었거든요. 졸업하고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도를 계속 이제 한국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걔가 어떤 회사에 졸업하고 취업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영화를 열심히 봤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화 본 게
취업에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오.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미국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익힌 거예요. 영화도 좋아했지만 그 미국식의 영어 발음. 왜냐면 네덜란드에서 영어를 해도 영어가 네덜란드식의 영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언제 그걸 느꼈느냐면 그 넷플릭스의 시험을 볼 때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서 네덜란드로 연결을 해서 면접을 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영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영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좀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영어를 하는데 이 아이가 영어가 미국식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아니 너는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근데 저희 아들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가 미국식 영어가 된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큰 회사한테 취업이 된 거예요. 너무 당당하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그 기타만 쳤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기타 좀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많이 그냥 유급 안 당할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막 밴드 결성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동네에서 놀러 다니고 막 하고 공연하고 그러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 그룹에 지금 기타리스트이자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곳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중에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법무팀에서 법대 나왔기 때문에 일하고 주말에는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이 공연하는 수입이 자기 주 수입보다 더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공부했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엄마가 좀 이렇게 풀어주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잔소리했지만 둘째 같은 경우도 제가 테니스를 이야기했잖아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근데 결국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적응이 힘들었어요. 한국말이 안 돼서. 그런데 군대 갈 때 대학에 테니스 선수만 갈 수 있다는 테니스 병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네덜란드 테니스를 치더니. 근데 그만큼 실력이 되니까 뽑힌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는 공부 때문에 걱정거리가 됐었는데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제가 정말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이 열띤 교육 현장에 제가 들어왔어요. 딸을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얘가 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언어도 안 됐고 또 제가 학원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부진하라고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걸리는 거 있거든요. 그걸 우리 딸이 걸린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불려갔어요. 엄마가 좀 아실 분이 애를 공부를 안 시킨다고 엄청 저한테 꼬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얘를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국어가 기초가 우리 애들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지가 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또 학습 부진화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서 공부 잘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이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이돌. 춤추는 거. 아이돌? 아이돌을 춤추는 하고 걸 싶대요. 좋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한번 SM 캐스팅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돌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교에서 그 댄스 그룹에 들어가서 춤추고 재밌게 살았죠. 네. 그럼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준비를 하다가 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그냥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좀 이렇게 일들도 많았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옆에 친구도 막 입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인문계도 고등학교였어가지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내가 평생 갖고 있을 직업은 아닐 테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은 거예요? 네네 다른 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3학년 2학기에 그만둔 거예요. 아이돌 준비하는 거를. 그때도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밀어줬어요. 딸아이에게 네덜란드식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심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 그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빠들을 보면서 오빠들이 어떻게 살아온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두 아이를 우리 지금 둘째하고 큰아이는 지금 네덜란드에 있고요. 둘째를
고3,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07년도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둘째는 중3 때 두 아이만 남겨놓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목사님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왔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 때문에 들어가요. 네덜란드 갔을 때 꼭 했던 게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이후에 애들 이야기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해주고 왔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오니까 네덜란드가 시차가 있으니 거기는 예배를 아직 안 드렸 시간인데 아이가 물어보니까 예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오늘 못 간대요. 왜 예배를 못 가는데? 그랬더니 어제 밤 새벽 3시, 4시에 디스코장에서 왔대요. 제가 근데 충격 그때 먹은 거예요. 미성년자 때 아니에요? 네. 몇 살 때였어요? 뭐 아마 6살 정도. 근데 그게 합법인가요? 네. 네덜란드. 학생들을 위한 파티장이 따로 네. 있어요. 디스코 파티장이. 네, 따로 이제 술도 중고등학생들이야. 마시고 막 아니요, 그때 술은 못 마시죠. 그때는 안 마셨어요. 그냥 이제 장소에 그냥 음악 크게 틀고 이제 놀고 신나게 애들이랑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항상 밤 늦게까지. 그렇죠, 한 2-3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저로서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의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줄 것인가 제가 생각한 끝에 너희들 이번 달 생활비를 제 날짜에 못 보내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빠듯하게 늘 생활비를 보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생활 보내줄 때 되면 애가들이 꼭 돈을 떨어지거든요, 돈이. 근데 네덜란드는 친구들 돈도 안 빌려주는 거 아시죠? 엄청 무섭잖아요, 애들이 돈 관리가.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한 2주, 3주 안 보내줬어요. 얘들이 징징거리죠. 엄마,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빵 살 돈도 없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그래도 제가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형아랑 얘 말에 의하면 감자도 먹었다고 집에 있는 직접 듣고 네. 감자를 저희는- 먹었어요. 왜냐면 안 먹는다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냉장고를 다 뒤졌죠. 있는 반찬으로 일단 저는 또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형한테 의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 제발 나 배고프니까 뭐 좀 해달라 하면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건 일단 뭐 감자, 양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요리해 먹고 하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를 토요일 날 막 늦게까지 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요일 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을 안 가니까 2번을 안 가게 되고 3번을 안 가게 되고 파티를? 아니요, 아니. 교회를 교회를, 드리기가 이제 예배를.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저희가 생활비가 이제 끊긴 거죠. 그때 이제 생각했죠. 이게 막 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당연히 그냥 먹고 그냥 가자. 늦어도 예배는 꼭 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16, 17살인 그 두 형제가 냉장고를 다 뒤져서 이것저것 그렇죠. 해먹은 거예요. 네. 일단 아. 돈도 빌리는 게 쉽지가 않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의가 좀, 아니고. 예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왔지만 네덜란드에 살다 보니까 좀 독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가장 기본인 예배에 대한 그게 안 잡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믿음의 기본인 예배를 드리는 거는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엄마 예배 참석했어. 인증샷을 인증샷을 찍었어.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래 용돈이 오니까. 그렇죠. 네. 인증샷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재미있는 네덜란드식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결국 하나예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큰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하게 엄마가 옆에서 아이를 가끔은 무섭게 그러나 또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너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칭찬해 주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해서 아이에게 현재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벌써 교육을 다 받고 취업해서 자기 둘의 앞길을 가고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하고 저희 딸아이도 앞으로 이제 편입학을 해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옆에서 지켜달라고. 그 엄마의 기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